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남이 잘한 것은 대리석에 쓰고, 남이 잘못한 거는 모래에 썰어, 이런 식의 그 격언들, 일상적인 표현들 가지고 쫙 벌써 몇 주간, 상당히 꽤 됐죠? 몇 주를 이제 봐왔는데, 또 주제가 좀 많거든요. 또 그거 말고도, 예. 이거를 그냥 끝내버릴까 생각했는데,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이 주제들은 길게 다룰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좀 짧게, 잠깐 좀 보고, 이 세션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예, 이건 자편 같은, 자편. 본편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한번 봤으면 하는 것들, 그걸 여기서 이제 자편에서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지 아시겠죠?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서양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냥 20세기 최고의 서양 철학자라고 해도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마르틴 하이데거가 했다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데거 얘기만 나오면 저는 원래 서양 철학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라톤까지만 재미고,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만 재미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이 하이데거까지 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대학원 때 이런 강의들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한 권은 재밌게 봤고 두 번째 권 보다가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너무 이 사람 책은 어렵구나. 이 사람의 그 대표적인 저작이 Being and Time,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전부 첫 페이지 보다가 안 돼. 이건. 근데 이 사람과 관계에서 기억나는 그 문구가 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at all?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로 들리죠.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하이데거가 쓴 형이상학 인문이라는 책의 첫 장에 나온다는데, 제가 이 책도 못 봤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죠?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죠. 서양 철학은 그런 학문이에요. 서양에서 이제 어떤 지식을 탐구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과학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학도 있는데, 신학은 차치하고, 이 세상을 설명할 때 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아까 하이데거 질문을 해보자고, 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는가? 그렇죠?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물리학에서. 그건 우주가 대폭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약 138억 년 전쯤에 싱귤라리티, 이 특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번역할 때 아주 밀도가 엄청나게 강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물리학에 따르면, 천체 물리학에 따르면, 천문학에 따르면, 너무 밀도가 강해가지고, 그게 비유를 할 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를 탁구공만하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 탁구공 안에 지구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밀도가 얼마나 강하게 있어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이제. 너무 강해서 현대는 계속 이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반대로 빵 터져. 그래서 이제 148억 년에 터졌다, 이제. 과학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현상만 설명을 하죠. 근데 철학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철학은
뭐 137억 년 전에 그게 있었고, 그게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물리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다 알아요. 이 터지고서 지금까지 과정, 138억 년의 과정을 거의 다 알고 터진 직후에 몇 분의 몇 초더라, 뭐 100만 분의 몇 초든가 뭐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대요. 그건 과학으로도 모른대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다 안다는 거예요. 서양 과학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사는 거죠. 서양 옷도 입고 말이죠. 근데 철학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철학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의미를 설명할 때, 왜라는 걸 설명할 때, 그러면 좋다. 그 특이점이 있었다고 하자.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대로. 그럼 그 특이점은 왜 존재했느냐? 왜라는 게 들어가. 왜? Why? 그 다음에 대폭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폭발의 의미는 뭐냐? 이런 의미 문제는 과학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데거가 가장 서양 철학의 본질적인 문제. 이게 서양 철학이에요. 예?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느냐? 동양에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양 철학, 뭐 불교, 뭐 도교, 노장 철학, 유교, 공맹 철학 이런 것들. 거기서는 뭐 세상이 왜 있냐 이런 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뭐가 의미가 있느냐? 동양 철학은요, 동양 사상은, 동양 종교는 인간이 되는 거. How to be a genuine human. 나는 그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죠. 도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도가 하나 되는 거. 유가는 효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이라는 게 불교, 노장사상, 유교 그 이상형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 길도 달라요. 이게 동양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서양 철학적인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양에서는 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중국의 사상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인데 중국 철학 가중에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인은 진지에 앞선다. 진인, true man은 진지, true knowledge에 앞선다. 이게 사람 되는 게 우선이지 지식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제가 제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이 불교나 노장을 공부했고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관심도 없고. 네. 지금 얘기하는 마르틴 하이데거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철학의 핵심 개념은 다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자인. 도거죠. 구조 번역하면 현존, 현존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왜 그런가 하니, 독일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좌뇌적인 민족을 꼽는다면 바로 독일인과 일본인이 아닐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따지는 거 한국 사람은 몰라요. 제가 제 친한 친구 중에 독일에서 이 하이데거 가지고 이제 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이데거의 손제자한테 배웠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정통 라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한국 사람이 서양 철학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한마디로 안 돼.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하이데거 정통 라인에 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10분 동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별로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저걸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제 친구가 다른 친구가 이제 독일에 갔는데 어떤 2층 집에 세를 들었대요. 그럼 주인하고 이제 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약서 뭐 한 장 쓰죠, 한 장.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런 계약서 쓰는데 뭐 열 몇 장씩 쓰고, 근데 거기 내용이 뭐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대요.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단을 1층은 어디까지 청소한다. 그러니까 뭐 5번째 윗면까지 1층에서 청소하고 9윗면은 2층 청소다. 이런 것까지 쓴대요, 거기다가. 이건 굉장히 생활적인 거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그냥 아주 정확하게 사고하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철학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안 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도 이제 미국도 이제 유럽의 연장이니까 그 사람들 사고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못 쫓아. 안 돼. 응? 그래서 독일에는 철학자 굉장히 많죠. 네? 뭐 다 아시는 칸트, 헤겔, 지금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니체, 야스퍼스 근데 한국에 철학자가 있나요? 한국에?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사상 가운데서 창조적인 사상가.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고, 원효 시대 때 있었던 일군의 승려들, 원효, 의상, 경흥, 원측,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전 지성사에서 최고의 사상가는 그때 다 나왔습니다. 이상해요. 왜 그때 신라 통일 전후기에 불교 승려들이 그렇게 뛰어난 승려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외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고려 시대에도 아까 신라 시대 때 원효를 비롯한 승려들이 왜 뛰어나다 그러는 거 아니? 중국을 능가했거든요. 중국을. 특히 원효 스님 같은 분들. 예.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라의 승려가 책을 쓰잖아요. 중국 승려가 가서 그걸 공부를 해요. 태연 같은 스님이 유식하게 돼서 이제 논문을 쓰면은 중국 승려가 그걸 공부하면서 도대체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면 당시의 중국 불교 수준은 어떻다? 최고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의상이 중국 화엄정에 가서 거기 눌러붙어 있었으면 화엄정에 3대 종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로 돌아왔죠. 그래서 사제였던 현수 법장이죠 아마 그분이 3대 이 종법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화엄경에 이제 코멘트를 달면서 쓰다가 막히잖아요. 줄을 달다. 그러면 원효한테 가서 편지를 썼어. 스님 참 극존칭을 하고 쓰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원효가 답해주고 이런 게 그 편지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니 일본 천리대학 박물관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 그런 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이 전 세계에서 불교 수준 중국이 최고였는데 그 최고의 승려가 신라 승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최고이죠. 과연 그 뒤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어요. 고려시대에도 없어요. 고려시대 최고가 갑자기 보조진울이지만 보조진울 책을 중국에서 많이 봤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조선시대에는 형량은 그건 아예 그냥 중국 주자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 창조적인 사상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통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뇌적인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게 재미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건 또 세계 최고죠. 내가 맨날 그냥 지나가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여기 성형하고 화장하는 거 세계 탑이죠. 최고도 아닐지도 작은 탑 9에 들어갑니다. 그죠? 성형 최고 아니에요. 화장술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한 5cm만 들어가면 뇌가 있잖아요.
그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이 안 돼요. 이게 특히 이제 좌뇌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뇌는 한국 사람들이 그 제가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굴 박사라고 조용진 교수가 계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운회적인 거라는 건 이제 생각보다는 직관적인 거, 분석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 굉장히 감각적이고 공간 지각력적이고 이런 거. 네. 통이 큰데 좀 허방하다 이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안 해요. 대충 거시기 하다 그러고 뭐 그거 하다 그러고. 네? 그 한국말도 보세요. 한국말에 쓰는 명사, 추상어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한자 말이에요. 한자. 중국 걸 갖다 써요. 왜? 우린 발전 안 시켰어요. 그러나 형용사라든가 관형사, 그다음에 뭐예요, 이런 거, 의태어, 의성어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노랗다 그러면 한국말은 노랗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뭐 누리끼리하다, 놀이끼리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전부 겉모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옆으로 많이 가는데 옆길로 많이 빠졌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의태어 같은 거 보세요. 저건 때 소곤소곤, 수근수근, 네? 깡충, 껑충, 공중, 뭐 실룩실룩, 셀룩셀룩. 이거는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겉모습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이라는 얘기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만큼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거시기 먹으라고 말이죠. 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옆방에 있는 손자보고 야 거기 있는 거시기 가져와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거 알아들어요. 또 알아듣고 가져와요. 예? 이런 거. 이제 이 감각적으로 푸는 걸 좋아하지 뭐 주밀하게 앉아서 막 따지고 이런 걸 못해요. 그 제가 많이 듣는 얘가 그 한국 사람들이 음악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세적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조수미부터 뭐 방탄이니 뭐 요즘 뉴진스까지 해가지고 다 뭐예요? 감각적으로 발휘하고 막 발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창조적으로 그냥 따지면서 작곡하는 거. 좌뇌를 써가지고. 이거 지금 한국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전부 발산하는 거지. 따지고 이게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 어떻든 아까 얘기했던 넘어가죠. 그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그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명언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그래서 진짜 이게 대철학자가 한 말이냐? 그건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근데 물론 하이데거가 이런 일반적인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이데거는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는 명제를 놓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죽음이 앞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고 또 유한성을 자각한다. 한 것이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실존을 자각한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자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 실존을 자각한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실존을 강조해서 한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실존이라는 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 실존은 뭐 본질에 앞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 이제 굳이 서양 철학사에서 보면 서양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도대체 저 사물의 본질이 뭐냐? 에센스가 뭐냐? 그거를 추구하는, 그게 정통이었거든요.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그런 실존, 에센스, 본질, 이건 우리 모르겠다. 다만, 겉에 나타나는 실존. 그것만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자, 어떻든, 이런 다자인이나 이런 철학적인 거 논의를 할 생각은 없고, 그건 서양 철학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이 하이데거의 얘기를, 이 까르마 법칙하고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만일 이제 헛된 그 이제 상상이지만 만일 하이데거가 환생론을 알고 또 그것을 사실로 여겼다면 앞에서 말한 그의 주장을 어떻게 바꿀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불세출의 철학자니까 이제 환생론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생이나 까르마 그리고 뭐 영혼과 사후생의 문제 같은 거 이런 주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령 내가 뭐 전생에 누구였다 이런 거는 이성적으로 아무리 검증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검증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 보통 인간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만 하면 돼요. 네. 제가 아까 이 하이데거를 독일에서 성공했던 이제 친구 얘기를 했었죠. 그 친구하고는 이제 이런 만나면 또 이런 철학적 얘기하면 재밌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이제 환생과 까르마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바로 그냥 부정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주제를 얘기하는데 환생하고 까르마 얘기는 일부러 안 합니다.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가 그렇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말로 비철학적인 태도다. 왜? 자기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른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틀렸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철학적인 태도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전혀 이제 그 환생 이런 얘기 나오면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런 주제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다 파헤쳐놨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또 연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결국은 그거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 뒷공무니만 빨아댈 거냐 말이야. 네? 그러지 말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동서양이 동일하죠. 그건 동서양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다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불교의 그 유명한 사형수의 비유가 있죠. 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죽는 게 두려우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이제 사형수처럼 이제 코끼리가 이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형수가 벗어나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막 도망가고 이제 코끼리 쫓아오죠. 죽음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죽음 쫓아오잖아요. 아니면 죽음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사형수의 비유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듣고 뻑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다 이제 부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이 정도는 톨스토이 정도 그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뒤로 넘어갈 수 있고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이라야 도를 닦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사형수의 비유 그 얘기를 해줘도 덤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니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올드 소울 오래된 영혼은 아니겠다. 좀 젊은 영혼에 가깝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제 배우는 과정의 중간에 있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동서양과 비슷하겠다. 이거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러나 동양, 특히 인도에서는 유한성이라는 개념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유한함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유한성은 개념은 없다. 왜? 인간은 깨달아서 성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존재예요. 네? 브라만, 저쪽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트마니즈 브라만이다. 우리가 바로 신이에요. 그쪽 얘기로 따지면.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그 죽음 앞에서 이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그 이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수한 생을 반복해서 사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유한하다고 느끼는 것, 뭐 그거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생이 거듭된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바로 깨달음의 여정이겠고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이번 생에 그 갖고 왔던 숙제나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이렇게 계속 환생을 하니까 뭐 죽음 앞에서 뭐 난 유한한 존재야 어떡하지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겠다. 이번 생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해서 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이번 학교 방학해서 잘 쉬었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듯이 또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기 힘들지만 어떤 그 생각의 연속성, 계속성이라고 하자고요. 네. 그것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그런 불안감은 없겠죠. 물론 이어 있어요. 이번 생에 나는 없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감, 공포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맨날 얘기죠. 크게 보면 인간의 의식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자, 어떻든 이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깨칠 때까지 환생을 거듭한 존재라고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이 확 달라지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사는 삶도 크게 변할 수 있겠다. 네. 단생이 아니라 다생을 인정하는 삶. 근데 이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생각은 유교를 신봉하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는 별로 해당되질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유교에서는 단생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했었죠.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이게 유교인들의 이 영생관, 인도적인 영생관은 내가 계속 이제 윤회 환생을 하는 거, 그러다가 깨달아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렇게 되지만 유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나는 이번 생이 끝이고 나라는 그 개체는 나의 아들의 뇌리에서 제사 지낼 때 뇌리에서 거듭 다시 나오면서 기업되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간접적인 영생.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릅니다. 예. 유교는 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이야기. 이제 버킷리스트 이야기. 버킷리스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상자에다 버킷 상자, 이제 버킷, 네, 이런. 네. 자, 이거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2017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라는 두 배우가, 이 백인과 흑인 배우가 굉장히 이 케미가 좋았었죠. 네. 아마 뭐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병동 같은 저기서 만나요. 이 병실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은 전부 단 한 사람만 다른 병실인데 어떻게 그 사람 그때는 둘이 앉아가지고 티각티각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 합치를 봐요. 야, 우리 뭐 다 하나는 뭐 암이고 어쩌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죽기 전에 우리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을 한번 해보고 생을 마치자. 그래서 이제 쫙 목록을 만들어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 퇴원해가지고 실제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뭐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뭐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고 뭐 문신해보고 스카이다이빙하고 저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좀 많이 있었어요. 또 가서 어디 유럽 가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해본 게 좀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건 뭐 예. 평소 해보지 못한 거 뭐 하고 하는 건 나쁠 거 없죠. 근데 그 뭐 저는 뭐 스카이다이빙 그런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좋게 보였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잭 니콜슨이 그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 평생 어그러져 있었던 딸과 화해를 하는 거. 예. 이건 이 딸과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의절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속으로는 딸이 보고 싶고 뭐 같이 얘기하고 싶고 이렇겠죠.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딸을 찾아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화해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었어요. 예. 근데 미국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를 보면 아버지하고 딸이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기 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예가 이게 그렇게 척을 짓고 살면 안 좋거든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척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쁜 척이에요. 나쁜 원한이에요, 원한. 이거는 남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지만 임종을 준비할 때 그 척지은 인간관계를 꼭 해결하고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죠. 왜? 우리 영혼, 혼에 원인의 한이 있으면 여러분 저 원과 한의 저 차이를 아세요 혹시? 이 한이 사실 더 나쁜 겁니다. 원은 뭔가 하니 남에게 이렇게 이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원망하겠죠. 그래서 원망이에요, 원망. 저 사람 뭐 복수 사야겠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원이고 한은 그렇게도 못하는 게 한이에요. 원관이 이 억압을 당하면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건 없어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내가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한이에요. 그 온율의 그 한. 이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한이 바로 그거예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부당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 대우를 받으면 그때 그 며느리들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못해요. 남편에서 뭐라고. 내가 죄가 많은 여자니까 이렇지. 그게 바로 한이에요. 원하고 다릅니다. 어떻든 그런 원과 한이 있다면 우리 이 영혼이 그런 기운이 나쁜 기운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다음 생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반드시 이 원은 풀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원이 있으면은 만일 그 사람 불러다가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풀고 가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해서 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카르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원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내생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재밌고 무난한데 카르마 관점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겠다.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왜? 뭔가 이 버킷리스트에 왜 사후세계나 카르마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항목이 없냐 이거예요. 너무 주관적인가요? 네. 우리는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또 주제가 너무 황당하다는 구실을 대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 환생, 까르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질 않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죽음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이 물질계인 사바세계를 등지고 영적인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세계를 이 사실 나는 이제 6개월 뒤에
저 세상으로 간다를 수용한다면 그 뒤의 세계, 내가 죽음 뒤에 맞게 될 세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내가 갈 세계니까. 만일에 난 그런 세계가 없다고 믿는다? 괜찮아요. 근데 전 그랬죠. 만일 갔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응? 미리 준비하면 훨씬 낫겠죠. 자, 이때 비유를 할 때, 우리 새로운 여행지를 해외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바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들은 뭐 했어요? 무슨 일만 했다? 네. 곧 떠날 이 세상에서 그동안 못했던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곧 가게 될 저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것만 즐겼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죽기 전에 이제 죽기 몇 달 전에 그런 뭐 낙하산도 타고 이런 일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예. 내가 몇 달 뒤면 이 세상에 없는데 지금 낙하산 타고 공중에서 떨어진들 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소망하건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다 치면 꼭 사후세계나 까르마 법칙을 공부하겠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왜? 이 조항은 늦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외려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겠죠. 왜? 내가 바로 가게 될 세계에 대한 공부니까. 그런데 제가 겪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억지로 노인대학이라는 데 가서 열댓 번 강의를 해봤거든요. 이런 죽음 뒤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양반들이 나이 든 분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특히 남자 노인네들은 제가 그때 옆에 들었는데 뭐 에어로빅 강사의 몸매가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죽음학 강의나 이런 것들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서 인기가 있을 거다. 거기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현실은 정반대더라. 그건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더 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속적인 게 다시 이제 함몰돼가지고, 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젊었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나 배우자가 이제 죽었을 때, 아파가지고 그냥 막 힘들게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말로 바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다. 왜? 이제 봤으니까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준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래서 부모님 보내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에 함몰에 살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삶으로 연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삶과 죽음을 다 아울러서 여기에 흐르는 법칙이 인도 사람들이 발견한 거지만 까르마 법칙이 있었고 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체로 아마 이번 강의로서 까르마 법칙에 대해서 죽음과 삶 그리고 까르마 법칙에 대해서 전체 일단락은 지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까르마 법칙이 불교 같은 지혜 전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까르마 법칙은요, 전체 유상으로 보면 기본적인 단계예요. 높은 단계가 아닙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삼학 있죠, 삼학. 계, 정, 해. 계, 정, 해. 삼학은 three learning이라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three learning 쉽죠? 계율과 정, 명상 수련하고 정,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
거기서 까르마 법칙은 이 개에 해당됩니다. 네. 기본 단계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정예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개에 대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정예 단계로 들어가서 또 이제 또 더 재미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